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기분 좋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지난달 수출액이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반가운 소식이에요.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네. 예, 일단 금액으로 보게 되면 538억 달러인데요. 네.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우리나라 역대 그러니까 3월달 기준으로요. 네. 최고가 2018년도에 513억 달러였었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한 25억 달러가 초과가 된 거니까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이 그러니까 사실 잃어버린 10년을 이렇게 겪고 있어요. 네. 근데 그 10년 전보다 유일하게 좀 이제 증가했던 해가 2017년하고 18년이었었는데 18년 수준을 뛰어넘는 거니까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좀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로도 보게 되면은 한 16.6% 거의 17%나 증가를 했는데요. 네. 이 증가율이 지난 달에 비해서인가요? 그러니까 2월. 아니 1년 전이죠. 1년 전. 왜냐하면 이게 수출 같은 경우는 그 계절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같은 달하고 비교를 합니다. 네. 대개가요. 근데 이제 한 17% 증가인데 물론 이제 지난해 3월 달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본격화되던 이런 그러한 그 기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그 당시에 한 마이너스 1.3%가 수출이 감소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수출 절대 AS 아까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게 2018년 수출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금액이고요. 네. 금액이고 여기에 대한 좀 이제 내용을 좀 마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그리고 예. 이 기저효과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도 크게 선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3월달 기준으로 지금 이제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은 역대 그냥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12개월을 다 비교를 해더라도요. 네. 역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높은 거예요. 이 규모가요. 네. 18년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549억 달러가 최고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거의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육박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고무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품목이 한 15개를 좀 기준으로 했대요. 네. 디스플레이 정도 빼놓고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좀 이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네.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선박 수출액이요. 증가율로 보게 되면 가장 큽니다. 선박 수출액이요. 네. 선박 수출액이 한 64%나 증가를 했어요. 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의 사실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조선업이 어렵고 뭐 해운업 같은 경우 한진해운이 파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듯이요. 네.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으로 좀 이게 전환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네. 그 선박 이제 수주액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 처졌습니다. 네. 일본은 이제 조선업이 완전히 좀 이제 깊은 상처가 회복이 안 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경쟁했었는데 중국이 이 친환경 LNG 선박과 관련해서는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좀 뒤처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친환경 LNG 선을 우리가 거의 싹쓸이 하다 보니까는 이 선박 수출이 그러니까 64%나 증가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특히 그쪽 영남권 이쪽이라든가 저쪽 이 해안 이런 지역에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네. 조선업 부진이 오래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업이 굉장히 그쪽 지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반가운 소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유가가 좀 이제 작년에 워낙 곤두박질 쳤다가요. 그랬죠.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제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 유가도 회복돼가지고 좀 60달러 선 이제 평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로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석유 제품들이 크게 이제 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산업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소위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부분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의 핵심이 이제 그 배터리인데 2차 전지 부분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이 한 25% 이상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내부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 대한 그 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제사에서요. 네. 그 효과가 이제 그 바이오헬스 같은 이제 K 방역의 효과로 네. 바이오헬스가 계속해서 한 40% 이상이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농수산품이라든가 한류 타고서는요. 네. 한류 타고 농수산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 증가 추도하고, 특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농수산품 같은 경우라든가 중소기업 제품은 제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격을 좀 다 받으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보게 되면 뭐 미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제품 뭐 이런 거들, 그러니까 유럽 제품 좋아할 때, 명품도 좋아할 때, 네. 그게 그쪽 지역의 어떤 하나의 그 선진적인 문화하고 되게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이제 한류라든가 우리 문화가 좀 이제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서 덩달아 우리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아직 잘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은 해외에서 보는 눈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선박 수출액이 늘었고 유가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것과 한국 이미지가 좋아져서 뭐 김치, 딸기, 라면 이런 것들의 수출이 늘었다는 건데요. 예. 지난해 더 반가운 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게 5개월이 지난해 9월 달부터요. 네. 지난해 9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2019년,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우리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9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2019년 수준을 이제 그러니까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2019년 10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로 잠깐 나오다 보니까 6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10월 달도 사실은 그러니까 플러스였어요. 10월 달에 우리가 추석이 연휴가 끼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업일수 하루 평균당으로 보게 되면 10월 달도 증가를 했었어요. 19년에 비해서는요. 네네. 그러니까 빨간 날이 많아서 쉬는 날이 많아서 줄어들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9월 달부터 계속 지금 증가세가 코로나 이전 상태를 지금 이제 이미 추월을 해가지고 증가세가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 올해 들어와가지고 한 가지 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예, 우리처럼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인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월에 그러니까 수출이 곤두박질 쳤었어요. 다시 마이너스로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이 격차도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3월달 건 아직 일본께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아직 비교가 안 되는데, 네. 3월달 우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과의 격차가 계속 지속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수출도 보게 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이 계속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이 좋아지려면 그 나라 경제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경기가요. 그렇죠. 네. 좋아야 되는데 일본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는 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격차는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축소돼 가고 있다. 이제 이 점이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네. 한 가지 좀 이제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요. 지역별 수출액을 얘기를 했는데, 지역별로 가장 이제 수출을 주도한 지역이 유럽이에요. 네. 유럽이 이제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러니까 이 수출을 주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랬냐면 한 37%나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유럽 경기가 이제 그 복구가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유럽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3차 유행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거든요. 네네. 프랑스 같은 경우 지금 뭐 4만 명 가깝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봉쇄 조치로 지금 이제 들어갔고요. 네네. 뭐 독일이나 이태리 뭐 저쪽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이 굉장히 지금 그 이 백신 접종도 굉장히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차질 빚어지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고요. 네. 하면서 지금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은 오히려 이렇게 좀 진정이 돼가고 있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에 굉장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성장률이 한 1%
정도, 1%포인트 정도 오히려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는데 네네.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 방역에 있어서 이게 좀 이제 악화되는 저기 상황이 코로나가 악화되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에 좀 이제 그 변수가 될 수 있다. 유럽 쪽은요. 네네. 예,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의존하는 게 일본과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해 주셨는데 일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이 훨씬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 이유는 그러면 코로나 방역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경쟁력은 지금 아주 느린 속도지만 계속 축소되어 왔었어요. 네. 일본하고 경쟁.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 국가 이미지가 가면서 이제 바이오헬스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더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네. 네. 2분기 수출 전망,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줄지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2분기 수출은요? 지금 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환율도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네. 지금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간에 경기 부양을 대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어쨌든 간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고용 상황도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지난해 제가 연말에도 이제 그러니까 수출 호조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출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경기 전망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그 수직 상승할 정도로 가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2분기 지금 99를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게 지난해 그 4분기만 해도 58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전망이 밝은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 99라는 수치가요. 사실은 2013년 이후에 거의 최고치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그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제조업이고 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들이 어쨌든 제조업을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높죠.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경제가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그 다행스러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호조세는 그러니까 유럽 변수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액 증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또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죠.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 실패라면서 많은 비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 세계 주택 가격 변화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집값이 오른 것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예국하고 비교하기보다 국민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더 체감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한 1.9%씩 올랐는데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2.5%씩 올랐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가 집값이 더군다나 2019년 말부터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체 평균 이 임기 기간 동안의 평균을 내보게 되면 연평균으로 하여간 문재인 정부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제 비교를 보게 되면요. 국제 비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실 특히 2019년 말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들도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었고요. 네. 전 세계 그다음에 20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세계 각국들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금리도 제로 금리를 내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재인 정부 그 기간 2017년 이제 1분기가 끝나는 이제 5월달에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난해까지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세계 이제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모임체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집계를 한 걸 가지고 그걸 내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동안 한 8.7%가 올랐어요. 전체 네. 상승률이요. 네. 근데 미국은 한 19.3%. 엄청나네요. 네. 예, 유럽의 대표적인 독일 같은 경우도 26%.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한 17.4%.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좀 낮은 나라가 이탈리아, 일본, 호주, 핀란드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라든가 저 아메리카 쪽은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오세아니아 쪽은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대부분 나라들, 그리고 아시아의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보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주택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12.5%가 올랐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실 많이 올랐다. 전 세계가 많이 올랐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저는 일정하게 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요. 네. 근데 자금 조달 비용은 기본적으로 특히 주택 금리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거든요. 네.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요. 장기 금리는 대개 보게 되면은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어져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통제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장기 시장 금리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학계의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의 저희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90년대부터 보게 되면은 금융 시장의 흐름하고 부동산 시장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는 네. 전 세계가 같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가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 그러니까 화랑을 이걸 이제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고요. 네. 그거로부터 우리도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일정하게는요. 그러면요. 세계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승률이 낮은 건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맞긴 하지만 예. 자칫 이 집값 상승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국제 비교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전국 평균 아니냐. 네. 서울은 더 올랐다. 네. 그렇죠. 수도권이나 서울과 수도권은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많이 들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도시만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대도시만도 비교를 해봤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서울도 평균입니다. 네. 평균이기 서울에도 평균이라는 얘기는 아파트도 있고 뭐 우리가 일반 개인 주택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 이런 것도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게 되면은 서울이 평균으로 14.6%가 올랐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21.8%가 오르고 네. 동경은도 20.4%가 오르고요. 뭐 캐나다도 여러 개 많이 올랐는데 밴쿠버 같은 경우도 한 17.6%가 오르고요. 네. 싱가포르도 그러니까 아까 19.6%가 올랐는데 서울이 아파트만도 그러니까 한 18%가 올랐고요. 네. 서울은 아파트만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는 그래도 2배 이상 이렇게 오른 건 사실인데 서울이 네. 오른 건 사실인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뭐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은 마찬가지로 서울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그러니까 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임대해서 그러니까 살아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실패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더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의지만 있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강한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공공장기 임대를 그러니까는 좀 더 대규모로 공급을 했으면은 지금 나오는 소개한 수치보다 훨씬 더 그래도 우리가 안정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화시킬 부분이 있는데 못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폭등한 건 아니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네네. 얘기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더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은 건 맞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폭등했는데 물론 세계적 추세에 비해서는 아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도 여러 차례 했고 재보선 선거에서도 영향이 굉장히 큰데 다른 나라들은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폭등했는데 어떤가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 정부가 사과하고 그런 실정인가요? 이 선진국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선진국가들은요. 네. 주로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가 그렇지만은 거기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공공임대 어떤 공급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 피해가 그러니까 상당히 적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는 민간 임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도 같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오르는데 그 피해를 그러니까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럼 소득도 별로 안 증가하는 상황이고 고용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끄러울 수밖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신이 네.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체감할 수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저는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게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야당이 비판하는 거하고 이제 이호승 수석이 얘기하는 거 약간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이 다르다고요? 네. 예. 이호승 수석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 팩트를 보니까 전 세계가 대부분이 올랐다. 올랐는데 오른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 많이 풀렸다. 네. 이건 사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거거든요. 네, 동의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께서 그러니까는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연장선에서 그러니까는 좀 이제 경제 비서가 대통령의 비서가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좀 더 정책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좀 해소시켜 주겠다는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오른 것이 그러니까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때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국민들은 화가 나 있는데 그하고 야당 입장 속에서 또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국민들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사실 송구스럽고 굉장히 미안하다는 했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연장선에서 그러면 국민들을 그러니까 다독거려주고 국민들의 불신상권을 좀 이제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이걸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핑계거리로 이렇게 들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이렇게 올바른 대응은 아니었군요. 데이터가 팩트라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